네, 첫 번째 큐브입니다. 큐브는 무엇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검찰이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양모는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법정에서 이어갔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함께 하시고요. 전현민 변호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 혐의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했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예상을 하셨습니까? 예,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소한 이후에 그 추가적인 감정 결과라든지 그런 내용을 보면 살인의 고의, 밀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기소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공소장 변경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요. 보통 어떤 경우에 공소장을 변경하게 됩니까? 공소장 변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기존에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데 그 기본적인 동일한 사실관계 내에서 어느 정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공소장 변경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의적으로는 살인죄, 예비적으로는 아동학대 치사를 의율했는데 아동학대 치사는 이미 기소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아동학대 치사를 좀 더 면밀하게 보니까 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살인죄를 추가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살인이 미필적 고의를 가다 보니까 자칫하면 무죄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죄 나면 석방을 해야 되니까 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를 예비적으로 두는 겁니다. 네, 이번에 살인죄를 적용하려고 하면 살인이 고의적이었다 이걸 밝혀내는 게 참 중요할 텐데 일단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의도는 어떻게 해서 밝혀낼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게 이제 살인의 의도는 지금 미필적 고의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미필적 고의는 예견 가능성이 중요하거든요. 예견 가능성은 이제 주관적인 예견 가능성이 아니고 일반인이 봤을 때 이런 행위를 했으면 사망이 이룰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로 기소할 때는 등 부위에서 총격을 가해서 재상 파열이 됐다 그렇게 기소를 했는데 다시 공소장 변경된 것은 이제 바닥에 누워지는 상태에서 발로 밟아서 그 충격을 가해서 재상이 파열됐다 라고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발로 밟으면 누구든지 다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쟁점은 이제 어떻게 발로 밟았는지 이전에는 이제 불상의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그쪽 부분이 충분히 입증됐는지 그게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동학대라는 범죄가 사실 그 특성상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또 그 집 안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 다른 범죄와 달리 이제 가정 내에서 일어나니까 어린이집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CCTV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가정 내에서 일어나도 목격자가 있더라도 서로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잘 안 해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기소하기 전에도 이제 불상의 방법으로 되어 있듯이 당사자가 얘기하지 않으면 밝히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부자기에 의한 살인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모가 그 사건 당일날 그 정인이가 이제 충격을 받고 쓰러진 이후에도 그 첫째를 데려준다고 잠시 방치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방치를 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양모니가 당연히 애가 다쳤으면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취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상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입증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님, 이게 이제 이런 아동학대나 살인죄 적용 문제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런 이슈가 불거졌다는 것이. 그래서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관련된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차후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재판 방청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렸다라고 하고 또 어떤 언론 헤드라인을 보니까 얼굴 좀 보자, 범인들의 얼굴 좀 보자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현상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더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일상이 있고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보고
그때나마 분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적인 패턴인데 그렇다면 지속적인 관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집에서 요리를 하고 싶을 때 렌즈를 켰을 때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관심을 가져서 불이 들어온다기보다는 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 경우도 여기에 맞는 어떤 해법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고치고 제정을 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명심을 했으면 좋겠고요. 처벌 강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겠지만 그것으로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 같이 고려를 해본다면 굉장히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결국에는 돈을 써야 한다라는 결론이 또 내려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정치적 해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키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재판이 열렸는데 양모 측에서는 법정에서도 살인 혐의는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살인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 검찰 측에서는 정인이뿐만 아니라 친딸도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렸다. 그러니까 정인이를 학대한 것은 결국에 때린 건 맞는데 학대는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양모의 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기소된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니까 변호인과 조력을 받아서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훈육이라고 해서 실제로 무죄된 사례도 있거든요. 근데 본건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에 이르러서 훈육의 정도는 넘어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양모의 학대를 입증하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은 기소 전에는 이제 부검 감정서가 있었고 공소장 변경하는 시기에 추가적으로 감정서가 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인 감정서에 나온 의견들, 그다음에 엑스레이 사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추가적인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살인 혐의가 이제 만약에 이제 인정되면 형량이 역시 뭐 대폭 늘어날 그럴 가능성이 큰데 이게 살인죄를 그러니까 입증할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은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더 상대적으로 크다는 그런 지적도 있어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부작위한 그러니까 이제 자기 행위는 그 피고인이 부인하면 사실 앞으로 충격을 가했는지 아니면 등 쪽으로 충격을 가했는지 그 부분은 입증하기 좀 쉽지 않은데 부작위 부분 그러니까 정인이를 흔들고 어떻게 됐든 경위가 어떻게 됐든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와중에 이제 양모가 이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반인이 봤을 때 그런 것은 이제 살인의 예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나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신천지 이만희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상태인데요. 신천지 이만희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준비된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입양된 아이에 대한 학대가 문제였는데 일각에서는 입양한 양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보다 친부모에 의한 학대도 심각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관심을 놓지 않고 있었나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네, 처음에 입양이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특히 전국 입양가족연대 이런 단체에서는 이것의 본질은 아동학대다, 입양이 아니다라는 그런 성명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자료 통계로 뒷받침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입양 가정의 아동학대가 전체 아동학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3%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일반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예전에 동화라든가 이런 것들로 전해졌었던 못된 계모 신화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프레임들에 좀 갇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실 아동학대로 놓고 봤을 때도 좀 일반적으로도 한국 사회 가정들이 반성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극악한 사례만 놓고 보고 이것은 남의 일이고 정말 나쁜 사람들의 어떤 특수한 사례다라고만 놓고 볼 일은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훈육, 체벌, 학대로 이어지는 이 스펙트럼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직까지 좀 자녀에게 좀 폭력적으로 하는 그런 문화들이 없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아동 학대의 가능성이라든지 잠재력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문화에 대한 반성, 거기에 대한 접근이 좀 더 절실한 부분이고 입양 문제는 거기서 굉장히 국한된 비중을 갖고 있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인력에 대한 문제도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인력 부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이것은 계속해서 이제 인력은 단순히 단기간에 그 전문 인력을 발생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아동 돌봄 인력들도 이제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을 상대로 또 지자체에서 모집도 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문제고 한국 사회에 이제 공무원 수에 대한 어떤 논쟁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도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는 적다라고도 하는데 총수를 떠나서 이런 분야에서는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것을 좀 유념을 할 필요가 있고 결국에는 정부 재정을 써서 급여를 주고 또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정치 사회적으로 분명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것만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찰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국민 사과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경찰청에 여성 청소년 수사대를 신설을 했는데요. 일단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학대 전담팀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사실 이런 팀들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이 팀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의 그 전문성 아니겠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제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제 사실 경무거든요. 경무고 사실 주로 여청계에서 하는데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를 같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폭력, 아동폭력, 아동학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진술을 바뀌거나 진술이 없거나 이제 그런 사건들이 많아서 조사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또 경무다 보니까 담당 경찰관들이 1년만 되면 전담이 바뀌거나 예. 이제 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 아동인 경우에 조사가 더욱 어렵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어서 현장 조사자들의 역량 어떤 발휘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제 일선 팀을 꾸리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팀원들의 사전 교육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 팀을 구성하고 이제 또 관심이 좀 떨어지면 흐지부지해지고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팀도 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교육 사전에 이제 아동 학대를 조사할 때 어떤 조사 방법을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사전 교육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아동 학대 수사라고 하는 게 실제로 담당하는 경찰관 얘기 들으면 아동 학대나 이제 성폭력도 상당히 조사하는 사람이 트라우마를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피해자가 사망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강간 피해자의 진술을 듣는다든지 그런 것 자체가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전담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 대한 처우도 개선해 주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